플라톤의 국가 8권입니다. 이번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천병희 교수님의 번역본이 가진 특별한 뉘앙스인데요. 우리가 흔히 플라톤의 이 저서를 국가, 즉 스테이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보통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번역본에서는 그 익숙한 단어를 과감히 버리고 정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원어인 그리스어 폴리테이아를 단순히 영토를 가진 정부기관이나 행정 시스템으로 번역하는 걸 경계한 거죠. 그 단어의 선택이 사실상 이 8권 전체를 이해하는 마스터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폴리테이아를 헌법이나 행정부 같은 어떤 물리적인 국가 구조로만 번역해버리면 플라토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절반 이상 날아가 버리거든요. 아, 절반 이상이나요? 네, 천병희 교수님이 선택한 정체라는 번역은 단순한 제도를 넘어서 그 공동체가 공유하는 삶의 방식, 권력의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영혼의 형태 자체를 의미합니다. 영혼의 형태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네요. 즉,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회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 돈인가, 명예인가, 아니면 지혜인가 하는 그 알맹이와 세계관을 보겠다는 뜻입니다. 공동체의 영혼의 형태라 참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게다가 최악의 타락 단계인 독재 체제를 흔히 참주정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자료에서는 한자어 찬탈할 찬자를 써서 찬주정으로 번역한 디테일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맞아요. 그 뉘앙스가 확 달라지죠. 네, 폭력을 통해서 강제로 남의 권력을 빼앗았다는 그 피비린내는 뉘앙스를 아주 강력하게 살려낸 거죠. 이렇게 용어 하나하나의 무게감을 느끼며 들어가 보면 이 8권을 관통하는 플라톤의 거대한 대전제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지상의 모든 것은 생성과 소멸의 법칙에 따라 언젠가는 반드시 타락한다는 우주적 대전제입니다. 언젠가는 무조건 타락한다. 네, 플라톤은 아무리 철인들이 다스리는 완벽하게 설계된 이상국가라 할지라도 심지어 신의 손길이 닿은 것처럼 보이는 체제조차도 이 우주의 소멸 법칙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이데아의 세계뿐이니까요. 아, 이데아만이 영원하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붕괴의 트리거가 지배계급 내부의 분열과 그들을 구성하는 인간 영혼의 부패에서 당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형태와 그 국가 안에 사는 인간의 심리 상태가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다는군요. 자, 그럼 가장 완벽했던 이상국가, 오직 이성과 지혜만이 지배하던 이른바 최선자 정체가 어떻게 그 견고한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권력의 눈이 먼 장군의 쿠데타나 창고에 식량을 떼돌린 엄청난 부패 스캔들을 상상하셨나요? 놀랍게도 이 유토피아의 몰락은 지혜로운 통치자들의 아주 인간적인 계산착오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사실 이 대목 읽으면서 약간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처음 읽을 때 그랬습니다. 가장 똑똑한 철학자들이 수학을 틀려서 나라가 망하다뇨.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기발하면서도 인간의 한계를 날카롭게 찌르는 설정이죠. 최선자 정치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이 완벽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 뛰어난 지혜와 이성을 가진 우수한 혈통을 계속해서 이어가려 했습니다. 우수한 유전자를 남기려고 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주의 주기와 인간의 생체 리듬을 결합해서 가장 완벽한 자손이 태어날 수 있는 짝짓기 시기를 수학적으로 계산해내려고 시도합니다. 플라톤은 이걸 매우 복잡하고 신비로운 기하학적 수 또는 혼인수라고 불렀죠. 아, 그 혼인수. 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 왕이라 할지라도 자연의 오묘한 신비와 생명의 타이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계산해낼 수는 없었던 겁니다. 우주의 타이밍을 인간의 이성으로 통제하려 한 일종의 오만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결국 이 혼인수 계산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 그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유토피아를 무너뜨리는 태풍으로 돌변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죠. 플라톤의 그 유명한 금속의 신화 비유를 빌려오자면 본래 통치 계급은 황금과 은의 본성을 타고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짝짓기 시기가 어긋나면서 황금의 본성을 가진 부모 밑에서 육체적 욕망과 이기심에 충실한 구리나 철의 본성을 가진 자식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비극의 씨앗이었죠. 더 큰 문제는 이 통치자들이 자기 자식이라는 이유로 혹은 시스템의 오리를 눈치채지 못해서 이 구리와 철의 영혼들을 지배 계층에 슬그머니 섞여 들어가게 방치했다는 겁니다. 이 지점이 체제 붕괴에 돌이킬 수 없는 신호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청취자 여러분. 지배계층 내부의 회의실에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세계관이 마주 앉게 된 겁니다. 아,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한쪽에는 국가 전체의 이익과 공동체의 조화,
지혜를 최우선으로 삼는 기존의 황금과 은의 무리가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개인의 사유재산, 맛있는 음식, 화려한 옷, 즉 물질적 욕망을 호시탐탐 노리는 구리와 철의 무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완전 물과 기름이네요. 네, 본질적으로 영혼의 주파수가 다른 이 두 집단이 권력을 공유하게 되었으니 치열한 파벌 싸움과 갈등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이성과 탐욕이 멱살을 잡고 싸우는 꼴이었겠네요. 그렇게 팽팽하게 대립하다가 결국 그들은 일종의 타협이라는 이름의 비극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원래 최선자 정체에서는 지배계층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었잖아요. 네, 텐트 같은 곳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사리사욕을 벌였었죠. 그런데 이 구리와 철의 무리의 끈질긴 요구에 못 이겨서 결국 토지와 집을 사유화하고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집니다. 심지어 원래는 자유로운 시민이자 친구였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노예나 농노로 전락시켜버리죠. 끔찍한 타협이죠. 이렇게 완벽했던 국가는 내부의 욕망과 타협하며 첫 번째 계단을 굴러 떨어집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제1타락 명예정체입니다. 이 변화된 사회의 풍경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명예정체, 디모크라티아 말씀이시죠? 네, 이제 이 국가는 지혜로운 철학자가 아니라 기계, 즉 승부욕과 분노, 용기를 가진 전사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플라톤은 역사적으로 스파르타를 이 모델의 뼈대로 삼았죠. 스파르타의 그 강인한 전사들. 네, 사람들은 이제 책을 읽고 철학을 논하는 사람을 우습게 봅니다. 대신 전장에서 적의 복을 배워오고 체육관에서 땀 흘리는 전사들을 최고를 쳐줍니다. 무력과 전쟁의 승리, 그리고 거기서 얻는 명예가 사회의 가장 높은 가치로 등극하게 된 거죠. 겉으로만 보면 근육질의 용감한 전사들이 지키는 아주 멋진 나라 같지만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그 속은 시커멓게 골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명예정치의 지배자들은 제대로 된 철학과 예술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무술 훈련만 받았거든요. 머리보단 몸을 쓴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명예가 최고다, 전사 만세 이렇게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어두운 방에 숨겨둔 금고에 금과 은을 차곡차곡 모으는 아주 기만적이고 이중적인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돈을 천시하는 척하면서 밤에는 금화를 세며 미소 짓는 위선자들의 나라가 된 겁니다. 정확한 묘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상업행위나 축제를 금지해 놓았기 때문에 양지에 돈을 꺼내놓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영혼 한구석에는 이미 금속성의 탐욕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네요. 하지만 플라톤의 진짜 천재적인 통찰은 이 국가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넘어섭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 시스템과 똑같이 닮은 인간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그려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명예정체적 인간의 탄생 배경을 마치 한편의 통속적인 가족 드라마나 막장일일 극처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가족 드라마의 은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한번 그 상황을 재구성해 볼게요. 이 가족의 아버지는 원래 과거 최선자 정체의 흔적을 간직한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철학자다운 면모가 있는 분이죠. 네, 하지만 세상이 갈수록 무식하게 힘자랑만 하고 타락해가는 것을 보고 나는 이런 진흙탕 정치판에 끼기 싫다. 이러면서 권력욕이나 명예욕을 다 버리고 칩거에 들어갑니다. 남들처럼 고소고발로 남의 재산을 뺏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자기 수양만 하는 거죠. 그 아버지 개인으로서는 매우 훌륭한 처신이었겠지만 문제는 그를 둘러싼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하죠. 맞아요. 어머니가 아들을 붙잡고 매일같이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아유, 내 아버지는 도대체 왜 저러냐. 남편이 권력도 없고 돈도 안 벌어오니까 내가 부인들 모임에 나가면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아니? 사내대장부가 돼서 저렇게 맹탕처럼 소송 한 번 안 하고 권리도 안 찾고 무능하게 짝이 없다. 막 이런 불평을 쏟아냅니다. 어머니 입장에선 속이 터졌겠죠. 심지어 집안의 하인들마저 아들을 부추겨요. 도련님, 댁의 아버지는 너무 바보 같습니다. 나중에 커서 저렇게 센님처럼 살지 말고 원수들한테 복수도 하고 권력을 확 틀어주셔야 합니다. 이러는 거죠. 청취자님, 어디 명절날 가족 모임에서 흔히 들릴 법한 친척들의 잔소리 같지 않으신가요? 하하, 네, 완전히 똑같죠. 이걸 하나의 개인 심리 발달 과정과 연결해 보면 현대의 심리학 이론으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교합니다. 이 아들의 내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들은 본래 아버지의 핏줄을 이어받아서 내면에 이성적이고 차분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본성은 착한데.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어머니와 하인들, 그리고 사회 전체가 뿜어내는 끊임없는 압박과 비난에 노출됩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삶은 비참하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입받은 거죠.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아들은 내면의 끔찍한 갈등 속에서 하나의 강박을 형성하게 됩니다.
나는 결코 아버지처럼 무시당하며 살지 않겠다. 슬프게도 그 강박이 이성을 마음의 방에서 쫓아내버리죠. 그리고 그 텅 빈 왕좌의 오만함과 권력욕,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는 치열한 승부욕을 억지로 끌어다 앉힙니다. 네, 이성이 있던 자리를 기계가 차지한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도 사회나 부모가 요구하는 높은 기준, 명문대나 대기업이라는 타이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진짜 내면이나 적성을 억누르고 무한 경쟁의 인정투쟁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섬뜩하게 겹쳐 보입니다. 남들에게 보람듯이 직면해내야만 한다는 그 억눌린 불안감이 명예정체의 인간을 만들어낸 원동력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정과 명예를 향한 갈증은 근본적인 영혼의 허기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욕망에 자리를 내주게 되죠. 결국 돈인가요? 네. 여기서 국가는 두 번째 타락의 늪, 즉 과두정체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명예정체 시절 법의 눈을 피해서 어두운 금고에 숨겨두며 은밀하게 키워왔던 돈에 대한 욕망이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서 모든 가치를 집어삼켜버리는 단계입니다. 명예의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돈이라는 본색을 드러낸 거군요. 이제 국가는 오직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금권 정체가 됩니다. 과두정체, 올리가르키아죠. 통치자의 자격 조건에서 지혜, 용기, 명예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은 몽땅 쓰레기통에 처박힙니다. 오로지 은행 계좌에 얼마가 있는가, 즉 재산의 규모만이 누군가가 권력을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죠. 법으로 아예 재산이 얼마 이하인 자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때 등장하는 플라톤의 비유가 하나 있는데 이건 정치 철학 역사상 가장 날카로운 조롱 중 하나일 겁니다. 바로 국가를 거대한 배에 비유하면서 항해술의 항자도 모르는 돈 많은 부자를 배의 선장으로 앉히는 꼴이라고 비판하죠. 아, 그 유명한 선장 비유군요. 네, 한번 상상해 보시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나침반을 볼 줄도 모르고 별자리를 읽을 줄도 모르는 자가 갑판의 최고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단지 그가 이 배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부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반면에 평생 바다를 누벼온 가난하지만 유능하고 지혜로운 항해사는 저 밑바닥에서 갑판이나 닦고 있는 겁니다. 그 배가 과연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암초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거나 침몰하는 건 그저 시간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을 이끌려면 외교, 법치, 경제, 시민들 간의 갈등 조정 등 고도의 지혜와 훈련된 이성이 필요한 법이잖아요. 네, 당연하죠. 그런데 오직 머릿속에 내 돈을 어떻게 불릴까만 가득 찬 자가 통치자가 된다면 국가의 모든 법안과 정책은 소수 부자들의 창고를 더 채우는 방향으로만 돌아가겠죠. 그 필연적인 결과로 국가 내부에는 극심한 빈부격차라는 시한폭탄이 설치됩니다. 플라톤은 이 상태를 보며 아주 서늘한 진단을 내립니다. 서늘한 진단이요? 이제 이 체제 아래에서 국가는 더 이상 하나의 국가가 아니다. 부자들의 나라와 가난한 자들의 나라라는 두 개의 국가로 쪼개져 동일한 국경 안에 살면서 끊임없이 서로의 목을 조을 기회를 엿보며 적대하게 된다. 와, 두 개의 국가로 쪼개진다? 부자는 빈자를 착취할 궁리만 하고 빈자는 부자를 끌어내릴 혁명만을 꿈꾸는 영원한 내전 상태에 돌입한다는 겁니다.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 아니라 한 지붕 아래 두 원수네요. 게다가 이 돈만 아는 사회에서는 매우 기생적이고 파괴적인 부류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부모의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아 아무런 생산적인 노동이나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쾌락과 소비로 펑펑 돈을 탕진하는 이른바 무의도식하는 자들입니다. 골칫거리들이죠. 여기서 플라톤이 아주 탁월한 생물학적 은유를 꺼내듭니다. 청취자 여러분, 바로 자연계의 벌집에서 꿀은 단 한 방울도 만들지 않으면서 남이 모아둔 꿀만 축내는 숫벌, 그러니까 말벌의 비유입니다. 이 숫벌의 비유는 과두정체의 병폐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플라톤은 이 꿀벌 생태계의 기생충들을 두 종류로 아주 세밀하게 나눕니다. 하나는 침이 없는 벌들이고 다른 하나는 끔찍한 독침을 가진 벌들입니다. 독침이 있고 없고의 차이군요. 부모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알거지가 된 자들 중에 신체적으로 나약하거나 늙은 자들은 침이 없는 벌이 되어서 평생을 빈민가에서 비참하게 구걸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젊고 혈기왕성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빈털터리가 된 후 사회에 대한 지독한 분노와 원한을 품고 독침을 기르기 시작하죠. 그 독침이 범죄로 이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도둑질, 소매치기, 강도 같은 범죄자가 되거나 심지어는 사회체제 자체를 전복시키려는 혁명의 주동자로 자라납니다. 즉, 과두정체는 오로지 돈만을 쫓는 시스템 덕분에 스스로의 목을 칠 파괴적인 독침벌들을 국가 내부에 무수히 길러내는 자살 시스템인 셈입니다. 돈으로 쌓아올린 성벽 안에 폭탄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는 꼴이군요. 그렇다면 청취자님, 이렇게 오직 돈만 아는 사회, 이 과두 정체를 빼닮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심리적 궤적을 그리며 탄생하는 걸까요? 이건 역시 앞선 명예정체 때처럼 한편의 씁쓸한 비극적 트라우마 스토리로 연결됩니다. 맞아요. 다시 가족 드라마로 돌아가는 거죠. 아까 권력을 주기 위해 인정투쟁에 나섰던 그 명예정체의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가 되었다고 쳐봅시다. 이 아버지는 여전히 군대를 이끌고 명예를 쫓아 전장을 누비며 잘 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단단해 보였던 아버지의 세계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아버지가 정적들의 악의적인 정치적 모함에 빠지거나 억울한 재판에 휘말리게 된 거죠. 법정에서 패소한 아버지는 그동안 쌓아올린 명예가 땅바닥에 처박히는 것은 물론이고 전 재산을 몰수당해 하루아침에 땡전 한 푼 없는 알거지로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거네요. 네, 때로는 추방당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하죠. 이 과정을 그 옆에서 숨죽여 지켜본 어린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존경받던 영웅 아버지가 단지 돈과 권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벌레처럼 짓밟히고 조롱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들의 세계관은 완전히 붕괴합니다. 그 충격과 공포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을 거예요.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기는 지점이죠. 아들은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아, 명예의 용기, 국가에 대한 혼신 다 헛소리다. 내가 약해졌을 때 나를 지켜주는 건 오직 내 주머니 속의 차가운 금화뿐이다. 이렇게요. 바로 그 극단적인 트라우마가 이 아들의 영혼을 기형적으로 빚어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들은 내면에 남아있던 일말의 이성이나 용기, 고결함 같은 가치들을 모조리 노예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탐욕과 돈을 모으는 행위만을 자신의 영혼을 지배하는 절대군주의 왕자에 앉혀버리죠. 영혼의 주인이 돈으로 바뀐 거네요. 네, 이성에겐 오직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불릴 수 있을까만 연구하게 하고 기계에겐 오직 부자가 되는 것만을 존경하도록 강요합니다. 이 대목에서 플라톤의 인간 심리 분석이 소름 돋게 깊어집니다. 청취자 여러분, 과두정체적 인간이 탐욕의 노예라고 해서 맨날 술 마시고 사치 부리며 방탕하게 사는 사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지독할 정도로 금욕적인 수전노, 즉 구두쇠가 됩니다. 이들은 쾌락을 추구하거나 기분 내는데 돈을 쓰는 것조차 병적으로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생존에 꼭 필요한 욕망, 밥을 먹거나 잠을 자는 것 외에 모든 불필요한 욕망을 억누르고 통제하죠. 겉보기엔 매일 일만 하고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굉장히 성실하고 금욕적인 모범 시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그 성실함의 위선을 날카롭게 벗겨냅니다. 그들이 욕망을 억누르는 동기는 철학자들처럼 이성과 도덕성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일까요? 오직 내가 가진 돈을 조금이라도 잃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와 맹목적인 탐욕 때문이라는 게 핵심이죠. 그들의 내면에는 올바른 이성의 빛이나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완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들의 진짜 민낯은 아주 안전하게 남의 돈을 가로챌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드러난다고 자료는 지적하죠. 예를 들어 의지할 곳 없는 고아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후견인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죠. 아주 적절한 예시입니다. 내가 이 돈을 빼돌려도 아무도 탓할 사람이 없고 법적 처벌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서는 순간 평소에는 욕망을 잘 누르던 이 모범 시민은 숨겨두었던 흉악한 범죄의 본성을 가차없이 드러냅니다. 남의 눈이 있을 때는 체면을 차리지만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 독침을 쏘는 위선적인 악당. 그것이 바로 과두정체적 인간의 진짜 얼굴인 거죠. 그럼 먼저 제3의 타락, 민주중체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 극적인 배경부터 짚어보죠. 자료에 따르면 이 변화는 이전 단계인 과두정체에서 시작됩니다. 네, 과두정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소수의 부자들이 지배하는 사회잖아요. 즉, 돈이 최고인 사회. 돈이 권력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의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빈민들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사회를 지배하는 부자들이 생각보다 너무 무능하고 나약한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전혀 단련되어 있지 않고요. 네, 그냥 그저 돈만 밝히는 모습에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게 되죠.
바로 이때 플라톤이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던집니다. 빈민들이 말벌로 비유되는 선동가들과 합세하게 된다는 대목이죠. 여기서 그 말벌이라는 생물학적 비유를 가져온 게 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오, 어떤 의미인가요? 벌집 안에서 꿀을 생산하는 일벌들하고 다르게 말벌은 아무런 생산적인 기여를 하지 않으면서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소비하기만 하잖아요. 게다가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침이 있습니다. 독침이요. 아, 찌르는 거? 네, 플라톤은 사회 내부에 불만이 쫙 쌓였을 때 윙윙 거리면서 사람들의 분노와 박탈감을 자극하고 결국 사회의 기존 질서에 치명적인 독침을 쏘아서 마비시키는 선동가들을 이 말벌에 비유한 겁니다. 와, 잠깐만요. 그거 들으니까 당장 현대사회의 모습이 막 겹쳐 보이는데요. 그렇죠. 익숙한 풍경이죠.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의 분노를 막 부추기고 갈등을 조장하면서 자기 영향력을 키우는 자극적인 인플루언서들이나 극단적인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바로 떠오릅니다. 아주 정확한 연결입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특정 세력이 대중의 분노를 이용하는 패턴은 시대를 불문하고 나타나니까요. 결국 이 말벌 같은 선동가들의 주도하에 분노한 가난한 자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부자들을 몰아냅니다. 그렇게 피비린내는 혁명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민주정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혁명에 성공한 이들이 세운 국가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현대의 헌법적 민주주의와는 결이 많이 다릅니다. 아, 지금의 민주주의랑은 다르다. 네, 자료에 묘사된 이 민주정체는 아주 극단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 체제를 움직이는 핵심 가치는 딱 두 가지입니다. 무제한의 자유, 그리고 절대적인 평등이죠. 맞아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 평등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읽다가 진짜 좀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개인의 전문성이나 지식, 도덕적인 자질 같은 건 완전히 무시되더라고요. 그냥 누구나 똑같다는 거죠? 네, 그저 누구나 평등하다는 이유만으로 제비뽑기, 즉 추첨을 통해서 국가의 중대한 관직을 나누어 가집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리더를 그냥 운에 맡겨서 뽑는다는 상상 초월의 극단적 평등주의인 셈이죠. 누구나 통치자가 될 수 있고 누구의 의견이든 동등하게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사회니까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 체제를 알록달록한 옷에 비유합니다. 알록달록한 옷이요? 네, 여러분, 온갖 화려한 색깔의 천조각을 마구잡이로 기어 만든 겉옷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언뜻 보면 모든 다양성이 존중되는 것 같고 아주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여성들은 이 옷을 보고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플라톤은 꼬집기도 하죠. 화려하니까 눈길은 확 가겠네요. 하지만 그 화려한 이면을 들여다보면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아, 그 천조각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튼튼한 안감이나 옷의 형태를 유지하는 패턴이 전혀 없다는 거군요.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을 겁니다. 어떠한 위계도 질서도 도덕적 절제도 없습니다. 그저 각자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 되어버린 상태. 사실상 자유라는 이름의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거죠. 이성이 감정과 욕망을 통제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갈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알록달록한 국가에서는 어떤 폐기적인 욕망이든 자유와 권리라는 이름표를 달고 모두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중의 일시적인 선호와 변덕이 곧 도덕이자 법이 되어버리는 중우정치, 즉 어리석은 군중의 지배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뼈대 없는 무질서한 국가에서는 대체 어떤 인간 군상이 탄생하게 될까요? 전 여기서 플라톤의 엄청난 스토리텔링이 빛을 발한다고 봅니다. 네, 부자관계를 통해 설명하는 부분이죠. 맞아요. 이 민주정체적 인간의 탄생 배경을 한 가정의 부자관계를 통해 한 편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그려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아버지는 오직 돈만 모으는 인색한 구두쇠입니다. 아들의 욕망을 엄청 엄격하게 억압하며 키웠어요. 전형적인 과도정체적 인간이네요. 네네. 그런데 이 억눌린 아들이 어느 날 집 밖으로 나가서 화려하고 방종한 세상, 즉 말벌들이 득실거리는 세계의 달콤한 유혹을 딱 맛보게 됩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욕망의 댐이 한순간에 팍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낡고 답답한 가치관을 조롱하면서 화려한 일탈의 세계로 완전히 빠져들어 버리죠. 이 아들이 바로 전형적인 민주적 인간의 모델입니다. 근데 솔직히 그냥 방황하는 청춘의 흔한 반항기 정도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왜 플라톤은 이 아들의 내면에 치명적인 병이 들었다고 진단한 걸까요? 인간의 욕망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자료에서 인간의 욕망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먹고 자고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욕망이 있고 굳이 채우지 않아도 생존에 지장이 없는 사치나 방종 같은 비필수적인 욕망이 있죠. 네, 건강한 영혼은 이걸 구분하겠죠. 맞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고 통제해야 하죠.
그런데 이 민주적 인간은 이 두 가지 욕망을 완벽하게 평등하게 대우합니다. 위계가 사라진 알록달록한 국가처럼 내면의 욕망들 사이에서도 위계가 싹 사라진 겁니다. 아, 모든 욕망이 동급이 된 거군요. 네, 어떤 욕망이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즉시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 그것만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자 최고의 자유라고 착각하는 상태에 빠진 거죠. 자료에서 플라톤이 묘사한 이 사람의 일상을 쫙 들여다보면 이 평등한 욕망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기형적으로 만드는지 단번에 이해가 갑니다. 하루는 술을 잔뜩 마시고 피리가 울려 퍼지는 연회에서 방탕하게 쾌락을 즐깁니다. 그러다가 다음 날은 또 네, 갑자기 죄책감이 들었는지 다이어트를 하겠다며 물만 마시고 금욕적인 척을 해요. 또 그 다음 날은 뜬금없이 자기가 철학자나 정치가라도 된 것처럼 광장에 나가서 심오한 철학을 논하면서 막 떠들고 다닙니다.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일상이네요. 여러분, 솔직히 이 묘사를 들으면서 약간 뜨끔하지 않으셨나요? 스마트폰을 붙잡고 밤새 도파민이 터지는 짧은 영상을 막 탐닉하다가 다음날 아침엔 갓생을 살겠다며 갑자기 명상 앱을 켜고 또 오후에는 누군가의 소셜미디어를 보면서 질투심에 휩싸여 충동구매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현대인들의 알고리즘 일상과 정말 똑같네요. 삶의 어떠한 일관된 질서도 이성적인 원칙도 없이 그저 그때그때 내키는 대로 알고리즘이 부추기는 욕망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태도. 고대 그리스의 텍스트가 21세기의 우리를 이토록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플라톤의 통찰이 시대를 초월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겉으로 보면 매일매일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삶을 마음껏 즐기는 무한한 자유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겉보기엔 진짜 자유로워 보이는데요. 그는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자신의 무질서한 욕망들에게 이리저리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 상태일 뿐입니다. 내면의 중심을 잡아주어야 할 선장의 역할, 즉 이성이 완전히 붕괴되어서 배가 표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변덕스럽고 화려한 무제한의 자유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면 나름대로 재밌는 세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역사가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흘러가지 않는다고 경고하죠. 이제 우리는 가장 끔찍하고 파괴적인 제4의 타락, 찬유정체, 즉 독재정체로 넘어갑니다. 이 지점에서 플라톤이 자료를 통해 던지는 명제는 철학 역사상 가장 무겁고 진지한 경고 중 하나일 겁니다. 무제한적인 자유는 필연적으로 극단적인 예속, 즉 노예 상태를 낳는다. 아, 극과 극은 통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민주 정체의 무질서와 방종이 한계치를 딱 넘어서면 사회는 필연적으로 극심한 아노미 상태, 즉 혼란에 빠집니다. 존경도 권위도 법의 지배도 조롱받는 사회에서는 오직 힘과 폭력만이 남게 되죠. 끔찍하네요. 범죄와 갈등이 넘쳐나고 일상이 위협받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자유를 외치던 대중은 아이러니하게도 극심한 공포와 피로감을 느끼면서 심리적인 퇴행을 겪게 됩니다. 누군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이 혼란을 힘으로 싹 쓸어버리고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강력한 존재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겁니다. 아, 자신들을 지켜줄 아버지 같은 민중의 수호자를 갈망하게 된다는 거군요. 그리고 역사상 늘 그랬듯이 대중의 그 나약한 갈망의 틈을 딱 파고들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독재자의 싹을 품은 선동가입니다. 지스릴러의 마스터피스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소름이 돋습니다. 이 선동가가 처음 대중 앞에 나타날 때는 얼굴에 아주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어요. 절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죠. 철저히 가면을 쓰는 겁니다. 네, 대신 대중이 가장 가려워하는 곳을 긁어줍니다. 예를 들어 부유층의 재산을 몰수해서 나누어 주겠다거나 골칫거리인 부채를 탕감해 주겠다는 아주 달콤한 약속을 던집니다. 대중은 그를 메시아처럼 떠받들며 막 환호하죠. 하지만 그가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고 권력을 조금씩 굳혀가면서 점차 끔찍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플라톤은 고대 아르카디아 지방의 늑대인간 신화를 차용해서 아주 섬뜩하고 강렬한 비유를 던집니다. 아, 늑대 비유예요? 네, 사람의 피를 맛본 자가 늑대로 변하는 것. 이 비유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정적을 합법적으로 제거하다가 결국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들을 부당하게 처형하고 피를 묻히게 됩니다. 선을 넘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권력을 위해 폭력이라는 피, 살인이라는 피를 한 번이라도 맛본 지도자는 그 순간 더 이상 인간의 이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피를 갈망하는 탐욕스러운 늑대, 즉 야수로 변모해버린다는 뜻입니다. 한 번 선을 넘으면 절대 이전의 다정한 수호자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군요.
완전히 늑대가 되어버린 이 독재자는 이제 대중이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도록 아주 교묘하고 악랄한 통치수를 구사합니다. 어떤 방식이죠? 대중의 시선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외부와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대중은 우리를 지켜줄 강력한 영도자는 저 사람뿐이다 라면서 더욱 맹목적으로 복종하게 되죠. 전쟁 비용을 대느라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 감히 지도자에게 반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거기서 더 무서운 점은 독재자의 내부 숙청입니다. 내부 숙청이요. 독재자는 자신의 권력 유지에 가장 방해가 되는 존재가 누군지 본능적으로 아주 잘 압니다. 바로 똑똑하고 용기 있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훌륭한 시민들이죠. 아, 똑똑한 사람들을 먼저 없애는군요. 네. 늑대는 양떼 속에서 머리를 드는 똑똑한 양들을 가차없이 물어 죽입니다. 결국 사회에는 독재자에게 맹종하는 아첨꾼들하고 두려움에 떠는 나약한 자들만이 남게 됩니다. 그 알록달록하고 화려했던 자유의 국가는 모든 색채를 잃어버리고 쇠사슬에 묶인 완전한 노예 상태로 전락하고 맙니다. 무제한의 자유가 가장 끔찍한 극단의 예속으로 끝을 맺은 거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국가의 모든 부와 권력을 손에 쥐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 독재자 본인은 과연 행복할까요? 일반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법 위에 군림하고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까지 쥐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자유로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삶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플라톤은 자료에서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정반대의 진단을 내립니다. 이 찬주적 인간이야말로 앞에서 본 민주적 인간보다 영혼이 한 단계 더 깊은 심연으로 추락해서 완전히 썩어 들어간 상태라고 분석하죠. 어떻게 더 타락할 수 있는 거죠? 민주적 인간이 필수적 욕망과 비필수적 욕망 사이에서 변덕을 부렸다면 이 독재자는 이제 그 선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플라톤이 에로스라고 부른 어떠한 이성적 통제도 불가능한 파괴적인 광기를 영혼 전체를 지배당한 상태입니다. 광기에 지배당했다? 네. 근친상간, 살인, 극단적인 폭력 등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가장 저질스럽고 불법적인 욕망만이 그의 머릿속을 꽉 채웁니다. 그는 자신의 그 없는 마치 밑 빠진 독 같은 괴물 같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잠시도 쉬지 못하고 국가와 백성을 수탈해야 하는 멈출 수 없는 기계에 불과합니다. 겉보기엔 아주 화려한 왕좌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지옥불에서 타들어가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권력을 훔치고 수많은 피를 묻혔으니 세상 천지에 그가 마음 편히 믿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언제 가장 가까운 측근에게 배신당해서 독살당하거나 암살당할지 모른다는 극심한 편집증과 공포에 매일 밤 시달립니다. 불쌍하기까지 하네요. 그의 주변에는 오직 그의 권력과 부스러기를 노리는 탐욕스러운 아청꾼들만 파리떼처럼 득실거릴 뿐 진정한 충고나 위로를 건넬 친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 상태를 두고 아주 단호하고 비장하게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하죠? 찬주족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가 아니라 두려움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한숨도 편히 자지 못하는 영혼이 가장 비참한 노예일 뿐이라고요. 참으로 숨막히는 통찰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논의의 조각들을 하나의 전체적인 그림으로 연결해 볼 시간이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숨가쁘게 쫓아온 국가 8권의 내용은 단순히 낡은 고대 그리스의 정치사가 아닙니다. 국가라는 아직 거대한 캔버스에 인간 영혼이 어떻게 병들어가는지를 그려낸 소름 끼치도록 정교한 영혼의 병리학 진단서입니다. 맞습니다. 영혼의 주인이 되어야 할 최상위 가치인 이성이 점차 힘을 잃어가면서 우리 내면이 어떻게 붕괴해 가는지를 단계별로 명확히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무너지죠? 타인의 인정과 명예를 중시하던 승부욕에서 시작해서 오직 돈과 물질만 밝히는 필수적 욕망으로 타락합니다. 그 다음엔 어떠한 원칙도 없이 모든 쾌락을 탐하는 방종, 즉 비필수적 욕망으로 무너져 내리고 마침내 인간의 선을 넘어선 짐승 같은 광기, 즉 불법적 욕망으로 곤도박질치는 끔찍하고도 필연적인 하강 곡선입니다. 그 파괴적인 하강 곡선의 끝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9권의 궁극적인 결론과 딱 마주하게 됩니다. 8권의 이 길고 긴 타락의 묘사가 결국 무엇을 말하기 위한 빌드업이었는지가 명백해지죠. 네, 아주 명쾌한 결론이죠.
힘으로 모든 것을 빼앗고 제멋대로 사는 독재자가 겉으로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승리자 같지만 실상은 공포와 광기에 갇힌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자라는 진실. 그리고 반대로 자신의 온갖 들끓는 욕망을 이성이라는 고삐로 단단히 다스리며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자, 즉 정의로운 자가 세상에서 가장 온전하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굳건한 결론 말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흔들리지 않는 행복은 내 맘대로 욕망을 무제한 충족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통한 치열한 자기 통제와 조화에 있다는 것을 플라톤은 국가의 붕괴라는 거대한 스케일을 빌려 완벽하게 증명해낸 것입니다. 여기서 플라톤의 텍스트를 직접 읽어보고 싶어진 여러분을 위해 아주 유용한 독서 팁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천병희 교수님의 번역본 등으로 이 텍스트를 접하실 때 단순히 줄거리를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플라톤이 설계한 구조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며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구조를 파악하라는 게 어떤 의미죠? 바로 거시적인 정치체제의 변화 원인하고 미시적인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영혼의 타락 과정을 서로 거울처럼 딱 짝을 지어서 읽어보는 방식입니다. 국가의 붕괴와 개인 심리의 붕괴가 어떻게 완벽한 평행이론을 이루는지 매칭시키면서 읽다 보면 이 2000년 전의 텍스트가 얼마나 치밀하고 천재적으로 설계되었는지 훨씬 더 깊고 흥미진진하게 음미하실 수 있을 겁니다.